핀란드가 최근에 우리 육군에 쓰고 있던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했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장비와 예비 부품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 규모가 1억 3,400만 유로, 하나로 한 2,200억 정도를 합니다. 핀란드가 K9을 중고로라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K9의 우수성을 그동안 운용하면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K9은 전 세계 155mm 자주포 가운데 최고 베스트셀러죠.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튀르키예도 K9 보유국인데요. 시리아나 자국인 내 쿠르드족을 상대로 여러 차례 K9을 투입해서 상당한 전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일보에서 국방선임기자라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최근 스웨덴의 공영방송이죠. SVT가 10일입니다. 지난 10일 단독으로 입수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지대에 러시아가 상당히 전력을 증강하고 군사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핀란드 국경에서 약 57km 정도 떨어진 카멘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군용 텐트가 한 130개 정도 설치가 됐고, 위성사진을 보면 최대 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한 145km 정도 떨어진 올레네아 기지에 보면은 러시아 공군의 전략 폭격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집결해 있고 일부는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갑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창고를 계속 3개를 건설하고 하나를 더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그리고 소련 시절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 폐쇄했던 공군기지를 다시 가동해서 헬기를 갖다 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핀란드와의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러시아는 핀란드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 당시 제국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1809년 원래 핀란드가 스웨덴의 영토였는데 1809년 러시아가 스웨덴과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으로 핀란드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치를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1917년에 핀란드가 러시아가 혁명을 틈타서 독립을 성공한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했을 때 핀란드 출신의 교수랑 한번 그 집이랑 친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미워하듯이 핀란드도 러시아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되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러시아와 당시 소련은 그 즈음에서 두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1939년에는 겨울전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41년부터 44년까지는 계속전쟁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식 용어입니다. 핀란드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핀란드 특히 계속전쟁 기간 중에는 나치 독일과 손을 잡고 소련을 공격했는데요. 결국 아시다시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 전쟁을 마감하자 핀란드는 상당한 영토를 소련, 지금의 러시아에게 할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핀란드는 중립국으로 남아서 있었는데 서방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러시아의 동맹도 아니는 중립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중립국, 나토도 그리고 당시에 나토의 반대편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어느 한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서방과의 무역을 늘리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이렇게 약간 특히 사회적으로는 소련의 기운은 왜냐면은 당시 냉전 시대 때 핀란드에는 소련이나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핀란드가 중립적 위치를 지키려고 나름 줄타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핀란드의 당시 태도를 가지고 핀란드화, 핀란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핀란드는 2023년 4월에 31번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국제서양 조약기구죠. 그리고 가입하게 된 계기는 그 전해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고요. 그래서 핀란드 안보가 위험하다고 해서 중립국의 전통을 버리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나토는 조약 5조에 따라서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침공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ne for all, all for one.
그러니까 집단 안보 보장 체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대서 핀란드 속셈은 거기에 기대서 나토 5조 집단 안보 체제에 기대서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도 아니고 EU 국가도 아닌데 핀란드는 나토 국가이면서 EU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러시아 침공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할 경우에는 나토와 EU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핀란드를 침공하려는 어떤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같이 핀란드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이 강화 움직이게 되면서 핀란드 및 나토 회원국들은 긴장을 하면서 예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잘 살펴봐야겠죠. 핀란드 러시아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보 경계 작전을 강화하고 있고요. 핀란드 부참모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단합과 대응, 임계치를 시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토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봐줄 것인지 한번 탐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도를 설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핀란드 부참모총장은 특히 경계하게 있는 게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면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잡종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조치, 그다음 비군사적인 조치를 적절히 섞으면서 적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건데요. 특히 이제 핀란드를 향한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핀란드를 향해서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이제 나토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나토와 협의해서 러시아 국경지대의 복합 지상 구성군 사령부, 이것은 그러니까 육군사령부 같은 건데요. 요거를 올해 중에 국경지대에 설치할 계획을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령부는, 복합 지상 구성군 사령부는 북유럽, 그러니까 핀란드 및 스웨덴 일대에서의 나토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핀란드는 또한 병력 규모를 현재 23만 명에서 28만 명을 늘리면서 국방이 또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F-35를 비롯한 이런 전력을 증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국경지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다른 국적을 위장을 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 국경지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확보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작전을, 전쟁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토는 핀란드와 함께 스웨덴이 가입했는데 이후에 북유럽에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나토는 여러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집단 안보 체계이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에 참가하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라는 훈련을 지난해 핀란드 일대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런 다국적 연합 훈련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호환성을 높이면서 서로의 그 연합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이처럼. 그런데 핀란드가 최근에 한국군에서 쓰고 있던, 우리 육군에 쓰고 있던 중고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했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왜 핀란드가 K9을 선택했고 그 결정이 유럽 안보 지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K9 자주포 39문을 중고로 구매하는 계약을 핀란드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장비와 예비 부품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 규모가 1억 3,400만 유로, 하나로 한 2,200억 정도를 합니다. 핀란드는 이미 벌써 K9을 58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8문을 구매한 뒤 옵션을 행사하면서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각각 5문씩 해서 모두 10문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에 중고 K9 자주포까지 포함하면은 핀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K9의 자주포 대수는 96문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K9을 중고로라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K9의 우수성을 그동안 운용하면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K9은 전 세계 155mm 자주포 가운데 최고 베스트셀러죠. 최대 사거리가 50km까지 나가고요. 분당 6에서 8발 정도 쏠 수가 있는데 연사를 할 경우에는 15초 내에 3발 신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방어력도 우수합니다. 제가
K9을 공장에서 타봤는데요. 승차감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쇼바라고 하죠. 쇼크 업소버. 그러니까 그거를 이 충동을 억제해주는 ISU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은 승용차에 버금가는 승차감을 자랑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K9의 실전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연평도 포격대 K9이 북한의 포격을 뚫고 반격을 해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한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튀르키예도 K9 보유국인데요. 시리아나 자국의 내 쿠르드족을 상대로 여러 차례 K9을 투입해서 상당한 전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K9을 지금까지 이제 운영하면서 추가 구매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고, 핀란드가 이렇게 K9을 구매하면은 다른 북유럽에게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일단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핀란드의 근처의 국가인 에스토니아만 해도 K9이 24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는 28문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의 K9이 넷플릭스 영화에 한번 나와 있는 적이 있죠. 2022년에 노르웨이산 넷플릭스 개봉 영화 트롤 2022에 보면은 K9이 거대한 트롤 괴물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뭐 K9의 포격으로 트롤이 쓰러지면은 영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심히 드러났듯이 포병은 여전히 전쟁의 신입니다. 결정적인 한방, 그리고 전선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포병입니다. 포병이 포격인데 공격과 방어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K9의 신뢰성 있고 우수한 자주포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폴란드 등 동유럽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도 K9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와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의 전력이 강화가 되겠던 SBT의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답니다. 러시아는 일단 그 국경지대에서의 군사력 증강이 공격적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토가 먼저 이렇게 확장, 그러니까 회원국가들을 동유럽이나 북유럽을 상대로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어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러시아의 기본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에 연설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핀란드 그리고 나토 회원국의 우려에 대해서 과장된 위협 이론이라고 일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렇게 핀란드의 국경지대에서 전력 강화하는 그런 군사기술적 조치들은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며 나토의 동진,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핀란드의 2023년 나토 가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반복을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해명대로 그냥 방어적인 조처에 불과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핀란드 나토 가입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러시아는 그 치고 빠지기 굉장히 능숙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슬쩍 건드렸다가 레드라인이니까 상대방의 한계가 어디까지를 탐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제스처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고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인지 아니면 러시아의 해명대로 방어적인 조처인지 아니면 핀란드의 우려대로 공격의 전주국인지 침공의 전주국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에 있었고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 시나리오가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핀란드뿐만 아닙니다. 발트 3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이라고 하죠. 발트 3국뿐 폴란드, 스웨덴 이런 다른 국경을 접한 국가들과 국경지대에서도 군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발트 3국,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요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발트 3국입니다. 왜냐면은 발트 3국은 국가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작고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러시아와 핀란드의 전쟁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은 러시아는 핀란드를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나토 회원국이라서 전쟁을 그러니까 전면 전쟁을 확전하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그 러시아와 핀란드 국경지대에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인구가 2020년대부터 늘어나가지고요. 2050년 무렵이면은 23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핀란드 이민국이 예상한 바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들을 앞잡이로 내세워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 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이 러시아 말을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 내 인구가 주민들이 핀란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리 독립투쟁을 벌인다고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러시아 정부는 뒤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의 하이브리드 전술이 이미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상대로 벌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한편 리틀 그린맨이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표식이 없는 군복을 입고 눈을 제외한 그 얼굴 전체를 가리는 그 바라크라바라죠. 이런 걸 씌고 있는 러시아군의 특수부대원들이 마치 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처럼 위장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상대로 투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그것을 똑같이 핀란드 상대로 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 정서가 많이 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많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M1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피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